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1월에 열렸던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대한축구협회의 역사상 대표팀 운영 최악의 대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과 성적과 별개로 대표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또 이런 협회 행정 부실이 대표팀의 성적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또 대표팀의 앞으로에 대한 걱정까지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후폭풍은 3월 월드컵 예선전 일정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언제나 개최해왔던 팬 오픈 트레이닝도 이번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취재 기자들의 훈련 취재 및 인터뷰까지도 전격 취소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개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과의 경기를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최신 상황 그리고 태국과의 경기 프리뷰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아시안컵에 남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가운데 태국과 홈 경기가 3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의 아시아 2차 예선전 3차전 경기 일정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 경질됐고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일단 3월 2경기만 임시 감독으로 이끌기로 했는데요. 23명의 대표팀 명단에 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가운데 울산 HD의 엄원상 선수가 부상이 확인되면서 하차했고 전북현대의 송민규 선수가 대체 발탁되며 한 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또한 대표팀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치를 첫 경기로도 확정이 됐는데요. 유로 2024 그리고 2024 코파 아메리카라는 두 개의 큰 대륙 대회를 앞두고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들이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했고 이에 맞춰서 올 여름의 메이저 대회는 없지만 같은 신규 라인업으로 우리 대표팀 역시 월드컵 예선전에 입고 뛸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이미 유출됐던 디자인 그대로인데요. 홈 유니폼은 붉은색, 원정 유니폼은 검정색 바탕인데 홈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이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청 문양을 떠올리게 하는 이중 테두리를 통해서 소매 부분을 만들었고 또 이제 호랑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발톱 자국을 새겨 넣어 이제 대표팀의 한국적인 특색을 입혔다라고 했고요. 원정 유니폼은 전통과 진보를 상징하는 또 대한민국의 나전 칠기를 재해석해서 현란한 패턴을 남겼다고 하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모델들의 사진이라든지 세부 사진을 보니까 멋진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3월 21일에 나이키 멤버를 대상으로 먼저 판매가 시작되고 3월 27일부터는 나이키닷컴과 나이키 앱 주요 리테일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에 우리가 홈 유니폼을 충분히 입을 수 있었음에도 원정 유니폼을 입었던 이유가 당시 운영팀장이 홈 유니폼을 이제 빼돌려서 수량에 문제가 있었다. 뒷돈을 받고 팔아서 유니폼이 부족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그런 보도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조사해본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 당시에 대표팀 홈 유니폼의 수량 문제는 전혀 없었고 애당초 이제 아시안컵 조직위원회에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을 홈팀으로 한국을 원정팀으로 설정을 했는데 요르단이 홈팀이지만 이제 홈 유니폼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홈 유니폼이 붉은색이잖아요. 겹치지 않기 때문에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 유니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 운영팀장이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그냥 원정 유니폼 입고 뛰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원정 유니폼이 꽤 이제 좋은 디자인으로 멋지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막상 입을 일들이 별로 없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폼을 입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그 유니폼을 입게 된 이유가 홈 유니폼의 수량의 문제였다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일단 협회의 공식 발표를 전해드리고요. 이번 태국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는 이제 논란의 문제를 떠나서 만 33세 333일의 나이로 최고령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된 울산 HD의 K리그 득점왕 주민규 선수인데요. 주민규 선수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프리뷰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역대 전적을 보시면 45회 A매치에서 30승 7무 8패 우리가 절대 우세이기는 한데 막상 이제 태국과의 경기가 근래에 거의 없었어요.
가장 최근의 대결이 2016년에 태국 원정 친선 경기였는데 이때 장신 공격수였던 석현준의 결승골로 1대0의 신승을 거뒀던 바가 있고요. 그 이전 대결이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태국에서 열린 방콕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우리가 당시 태국 선수의 엄청난 중거리 슈팅에 일격을 다하면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안게임이 23세 이하 연령별 대회로 치러지지만 이때는 A매치 성인 대표팀이 참가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마치 아시안컵에서의 패배에 준하는 충격적인 패배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에 1990년대 경기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2골차 이상의 대승을 거뒀던 바가 없고 또 7무 8패라는 기록까지 돌아봤을 때는 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은 연령별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3세 이하 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5승에 압승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당시에는 4대0의 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전승 가운데 최근 4경기 승리에는 실점조차 하지 않을 정도이긴 했는데요. 20세 이하 팀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조금 더 팽팽해집니다. 22전 14승 3무 5패로 전적상으로는 우위인데 최근 5번의 대결에서 모두 한 골 차의 접전이 벌어졌고 2011년 태국 원정 당시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대1로 패했던 경기도 있거든요. 분명 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팀인 것은 맞지만 방심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즉 비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게다가 태국이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동남아시아 팀 최초로 3차 예선에 진출을 했죠. 그 다음으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최종 예선에 진출한 두 번째 동남아시아 팀이 됐고요. 또 태국이 지난 2023 아시안컵에서도 키르기스탄과의 첫 경기 2대0 승리에 이어 오만, 사우디 등과 연달아 무승부로 무패를 기록하면서 16강까지 올랐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한 16강에서도 1대2의 석패로 아쉽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실력과 경기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고 또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우리와 한 조에 속해 있는데 중국과의 홈경기 1대2로 지긴 했지만 선제골을 넣은 이후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던 바가 있고 또 싱가포르 원정에 가서도 3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득점력은 충분하고 이제 수비적인 면에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태국은 이전보다 확실히 더 단단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 최근의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4-2-3-1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한국과의 경기도 출전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안컵이 끝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조직력과 전술적인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의 최근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 팀 특유의 기술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가운데 수비적인 약점, 높이에 대한 약점들을 갖고 있는데 최근 태국에 강해진 이유는 높이의 문제, 신체 조건의 숙제까지 극복했다는 점에 있고요. 또 브라질 출신의 펠킨 감독이 태국을 꽤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일본 출신의 이시 마사타다 감독이 부임한 이후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한 팀들을 상대로 조금 더 밀도 있는 축구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꽤 많은 일본 감독들이 이끌고 있기는 한데 그 일본 감독들 중에서도 가장 커리어가 좋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J리그의 명문팀인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2016년 J리그 우승과 일왕배 우승 그리고 2015년에 J리그컵 우승 등 일본 내 모든 대회의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 참가했던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과, 최고의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마 엔틀러스를 떠나서 오미야 아르디자를 거쳐 2019년에 태국 클럽 사뭇 프라칸 시티로 부임을 하면서 태국 무대에 도전을 했는데요. 여기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태국 최고의 명문팀인 부리람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을 했고 부리람 유나이티드에 부임을 한 이후에 2시즌 연속으로 태국 리그 우승, FA컵 우승, 리그컵 우승 등 태국 트래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J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던 이시이 감독은 지금 태국에서도 2년 연속 올해의 감독상을 받으면서 2023년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까지 선임이 됐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포지션에 걸쳐서 경험 있는 선수, 새로운 선수, 또 해외파 선수들이 두루 포진해 있습니다. 부리람 유나이티드에서 이시이 감독과 함께했던 최고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격 라인에는 벨기에 일부 리그에 진출한 르번의 수파나 선수가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J리그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드필더 수파촉 선수가 있고 또 수비 라인에는 노르웨이 혼혈 수비수인 미켈손이 힘과 체력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주목할 선수 중에 한 명이 니콜라스 미켈손인데 이 선수가 이제 덴마크 명문 클럽인 오덴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본래 노르웨이 태생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청소년 대표를 두루 거치다가 태국으로 최종적으로 성인 대표팀을 결정한 케이스인데, 이 선수가 185cm의 장신인데 센터백도 가능하긴 하지만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이 가능하거든요. 즉 최근에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의 경기 영향력, 전술적인 영향력이 높아졌고 풀백의 높이까지도 중시되고 있는데, 이런 힘과 높이와 공격 본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수비의 안정감까지 갖추고 있는 풀백 미켈손의 등장은 태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비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커리어 역사상 어시스트도 6개를 기록할 정도로 이 선수가 풀백으로서 공격으로 전진해서 어시스트하는 능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수비 라인이 이제 높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리람 유나이티드에서 이시 감독이 끌어올린 태국 최고의 수비수 판사 햄비분 같은 경우에는 191cm의 장신으로 유럽 선수들과 견줘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피지컬적인 강점을 갖고 있고, 대표팀 경험도 44경기에 또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분명히 주의해야 될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는 J리그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파 쪽 사라차 선수의 공격 전개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가짜 9번부터 좌우 윙어,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두루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서 이선 득점력이 뛰어난 169cm의 단신이지만 태국 선수 특유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J리그에서 꾸준히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클래스를 입증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아시안컵 당시에도 우즈베키스탄과의 16강전에서 골을 넣었었고, 또 싱가포르와의 최근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골맛을 봤습니다. 지난 2023년 J리그에서 무려 24경기 출전 7득점 1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올 시즌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고 있는 높은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의 유럽파인 수파나트 무에안타 같은 경우도 공격 라인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태국 리그 최고의 선수로 이미 인정을 받았죠. 어린 나이부터 동남아시아 최고의 유망주로 꼽혔는데, 이 선수가 득점력뿐 아니라 지난 2022-2023 시즌 태국 리그 도움왕을 차지한 이후에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또 날카로운 키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태국의 메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바가 있고요. 올 시즌 레번에서도 입단 초기에 많이 뛰지 못했던 것은 햄스트링 부상이나 타박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최근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해 12월에는 웨펀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경기이긴 했지만 벨기에 리그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본인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리람의 현재 주전 포워드이자 지난 시즌 태국 리그 득점왕 MVP를 차지했던 수파차이 차이데드 같은 경우에는 185cm의 장신 공격수예요. 이 장신을 바탕으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때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전술적인 이해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유럽에 진출한 무에안타, 수파나트 무에안타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부분들은 이미 부리람에서도 확실하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계해야 될 공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2대0 완승을 거뒀던 키르기스탄과의 경기에서 홀로 멀티골을 기록한 16강 진출의 주역이기도 한데요. 높이를 갖춘 선수들이 이제 태국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과의 경기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 및 최근 올림픽 대표팀을 운영하면서 주 포메이션으로 삼았던 4-2-3-1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조규성 선수도 높이가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결정력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 유럽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이번 경기는 목요일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시차 정리라든지 훈련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황선홍 감독이 유럽파들의 컨디션을 보고 K리그에서 새로 뽑은 선수들에게 꽤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규 선수가 분명히 결정력의 측면에 있어서 조규성 선수보다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동기부여가 강한 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아시안컵의 상처와 심리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특히 최전방에 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골잡이 유형, 골을 잘 넣는 유형의 주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 소화를 하면서 리듬을 타야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교체 출전에 들어가서 제한된 시간이라면 오히려 조급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이 선에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 이강인 선수가 뛰면서 주전으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제 엄원성 선수의 부상 이탈로 송민규 선수가 대체 발탁된 상황이고, 또 지금 이강인 선수 같은 날카로운 크로스패스가 주민규 선수의 이제 득점을 또 살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주민규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사실상 비대칭
슈팅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이재성, 이강인이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처럼 2선에서 경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아무래도 태국이 이제 선수비 후역습의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비력보다는 공격 전개력이 좋은 황인범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수비 라인에는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그리고 기존에 또 아시안컵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서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롭게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이라든지 돌아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특히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발 출전보다는 후반전 출전이라든지 그 다음 태국과의 원정 경기를 준비하는 형태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팀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훈련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3월 18일 첫 소집 훈련 같은 경우에는 현장 스케치가 가능했지만 오늘 열릴 3월 19일 화요일 훈련 같은 경우에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전면 비공개로 실시하고 전면 비공개인 만큼 인터뷰도 없고 그 어떤 취재도 불허한다고 합니다. 대신 훈련 사진 및 훈련 주요 내용은 미디어에 별도 공지를 해주고 또 훈련 영상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직접 찍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즉 취재를 맡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은 알려주겠다. 아무래도 취재를 했을 때는 분위기상으로는 선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 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런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하더라도 막상 선수들을 마주했을 때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언론의 비판과 언론의 이제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넘어가자. 일단 경기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고 태국전을 준비하는 훈련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컵 원원 중에 물병놀이 논란이라든지 또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돌아와서 이제 훈련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릴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회에서 조금 컨트롤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제 대표팀 소집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선수들이 더 집중해서 경기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바란다. 또 이런 훈련을 비공개로 한 것도 그런 그 기자들의 당부에도 기자들에게 좀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식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 하루 전인 3월 20일 오후에 감독과 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장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또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장에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강인 선수를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내세울 수는 없는데 이강인 선수는 3월 20일에 직접 취재진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 답변도 들을 것 같아요. 직접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저희가 이전에 대리인과의 취재를 통해서도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히고 싶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오해하지 않게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진정한 사과는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뿐 아니라 이번에 이제 대표팀에 와서 이 많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제 비난과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3월 20일에 있을 태국전 공식 회견 이후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또 어떤 사과의 메시지가 있을지도 저희가 또 확인한 이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의 태국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차 예선에 못 가느냐를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3차 예선은 총 18개 팀이 6개 팀씩 3개조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톱시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조편성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아시아 랭킹 3위인데 이 4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태국과 비기기만 해도 호주가 우리를 제치고 3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일본, 이란, 호주와 한 조에 속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팀들이 우리와 같은 조에 들어가는데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같은 만만치 않은 팀들이 다 우리 조에 들어오면 정말로 우리가 본선 진출에 가시밭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태국과의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홈 경기, 3월 26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태국 원정 경기까지 우리 대표팀이 많은 논란과 아시안컵에서의 그런 상차 속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또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준TV에서 축구계 최신 이슈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